동아시아의 기적 혹은 아시아의 호랑이들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요? 1992년에 세계은행이 태국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대륙 동쪽에 위치한 나라들의 엄청난 경제적 성과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동아시아의 기적이라는 출간물을 발간했었습니다. 전 세계는 아시아의 경제 호랑이들이 어떻게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지 주목하기 시작했죠. 1980년대부터 시작해 1990년대까지의 엄청난 고도 성장을 달성했던 그때 그 시절, 지금도 세계에서 초고층 빌딩으로 꼽히는 아시아 빌딩들은 이 시기에 거의 착공이 됐었고, 그 당시 세계적으로 고층 건축물을 지을 때 쓰이는 타워 크레인의 절반 정도가 아시아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10년 넘게 평균 10%를 육박했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모델은 전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아직 발전 초기 단계인 아시아 국가들에게 모범답안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아시아의 성공한 경제 모델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출 주도 경제 성장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980년부터 자본시장을 조금씩 개방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자본 자유화 조치를 확대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환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외화 유출입을 규제하는 정책들을 하나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에서 80년대 동아시아 국가들, 그때 당시만 해도 영토 대부분이 허허 벌판이었죠. 그런데 선진국의 자본을 유치하면서부터 저렴한 생산기지를 원하는 대형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생산기지가 되어 제조업 생산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찬사 속에서 아시아 국가는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을 해왔고, 하나같이 다음 세기에 세계 경제 중심지는 아시아가 될 것이라는 희망찬 미래를 꿈꿨지만 그 꿈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하게 됩니다. 도대체 아시아 국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동아시아 국가들을 무너뜨린 주요 원인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했던 고정환율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도미노 국가는 바로 태국이었죠. 태국 외환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글로벌 경제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일본의 버블 경제와 플라자 합의입니다. 이때 당시 일본 엄청 잘 나갔었죠. 세계 60대 기업 순위에 일본 기업이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 다 인수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70년대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라 불리는 폴 볼커가 등장하며 미친 듯이 금리를 올렸을 때입니다. 당연히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니 달러는 초강세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미국의 이러한 달러 강세는 극심한 무역 적자를 일으키게 되는데, 특히 무역 상대국 중 일본과 서독의 기업 제품들이 미국 시장을 잠식하며 미국 자국 내 국민들의 불만 또한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 경기 부양을 위해 주요국들과 달러 약세 공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85년 9월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이루어진 플라자 합의입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부터 일본이 엔화 강세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이때 1달러당 250엔 수준의 환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며 1달러당 100엔 수준까지 하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일 무역 적자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달러가 너무 강하다며 일본에게 엔화 절상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엔화의 지속적인 강세는 당연히 일본 수출 기업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겠죠. 예를 들어 1달러당 250엔 수준의 환율이 계속해서 강세가 돼서 1달러당 100엔이 된다면 500엔의 가치를 가진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래 2달러만 받으면 되는데 이제는 5달러를 받고 팔아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2달러였던 상품을 5달러로 올려 세계 시장에서 판매한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엔화 강세는 일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낮아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수출 주도형 공업 국가가 이를 버텨낼 재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출 기업들은 앵고 현상을 대응하기 위해 너도 나도 해외로 공장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수출 기업들의 해외 진출로 인한 산업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 일본 내에 있었던 공장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갑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일본의 자본이 많이 들어간 곳이 바로 태국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성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통해서 성장하거나 아니면 내수를 키워서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성장을 하거나, 그런데 일본은 엔고로 인해 수출로는 답이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결과는 버블로 인한 붕괴였죠. 그렇다면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의 엔화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엔화는 플라자 합의 이후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다 일본 버블 붕괴로 잠시 약세를 보였지만 1995년 일본의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까지 1달러당 80엔이라는 슈퍼엔고를 기록하게 됩니다. 약 10년 동안 일본 엔화가 달러에 비해 3배 이상은 절상됐다 볼 수 있죠. 이러한 엔고 현상은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을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기회이기도 합니다. 태국 자국 통화인 바투아는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달러의 바투아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니 바투아는 달러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1달러당 250엔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러의 가치가 하락해서 이제는 1달러에 80엔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달러가 엔화와 비교했을 때 가치가 하락했다면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바투아도 달러 가치가 하락한 만큼 똑같이 하락하겠죠. 자국 화폐를 달러에 고정시키고 있던 태국 입장에서는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오르면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엔화에 비해 가치가 하락한 바투아는 수출 주도형 국가를 목표로 하는 태국 수출 기업들에게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고로 인해 일본 제품 대비 태국 제품들이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게 되고 태국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엔고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엔고 호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국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니 해외로부터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외국 자본의 유입은 반드시 경제 호황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태국의 호황 국면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지속됩니다. 본격적인 고도 성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태국은 저임금을 이용한 쌀 생산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15년 만에 섬유 산업과 신발 산업 그리고 픽업 트럭과 오토바이 생산국으로 변모하게 되죠. 이렇게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초기 시점에는 국가 경쟁력이 높고 기초 체력이 튼튼한 분야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태국 현지 시장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되니 자국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게 되고 덕분에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투자도 늘어나기 시작하죠. 이러한 사이클이 몇 번만 반복되기 시작하면 초기의 외국 자본들의 목적은 사라집니다. 초기 목적이었던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는 줄어드는 반면 자본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부동산, 주가와 같은 자산 가격 상승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